안내받은 영화평을 쓰는 김병규라고 하고요. 방금 보신 영화와 작업물들을 연출하고 지금도 완성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계신 박세영 감독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세 개는 이제 완성된 단편 영화를 찍고 마지막에 계속 클립들로 나온 거는 지금 편집 한창 중이고 올해 그리고 내년에 공개할 지느러미라는 영화의 스니펫 그 클립들 그 누가 내 시점을 훔쳐갔는가라는 영화의 트레일러 겸 뭐 아이폰으로 찍은 구상하게 된 어떤 영상 짧은 거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받으신 것처럼 올해 처음으로 우주 인골영화제가 추진한 프로그램이 넥스트 시네아스트 첫 번째 연출자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넥스트 포스트라는 말을 저는 좀 안 좋아해요. 똑같이 동등하게 영화 만들고 있는 지금 조건에서 같이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꾸 누군가의 넥스트 어떤 시기에 포스트로 다뤄진다는 거는 썩 유쾌하지는 않은 일 같다. 자꾸만 넥스트 또 찾을 거잖아요. 내년에서 찾게 될 겁니다. 그런 거는 유쾌하지 않은 일 같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박세영 감독님이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계속해서 내놓고 계시는 이런 작업물들과 그 작업물들이 만들어지는 속도 그것들이 프레젠테이션 되는 그 제시되는 방식 이런 것들은 분명히 지금 한국 영화에 특정한 자극을 던지고 있고 지금 한국 영화의 이런 보편적인 형태를 약간 흔들어 놓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좀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오늘도 함께 이 작년과 올해 공개된 작업들 그리고 앞으로 또 공개될 작업들을 오늘도 자리에서 관객분들과 함께 보셨는데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아무래도 이렇게 연작들을 쭉 보게 되다 보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연장선상들 공통되는 지점들을 감지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또 배신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것 같아요. 이걸 여기선 했으니까 여기까지 절단하고 다른 걸 하고 싶다. 이 행사 프로그램의 제목 가운데 하나로 작용 반작용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했는데 또 그런 맥락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보신 그리고 이 작업물들을 또 공개하셨을 때 그 느낌들을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마지막에 보신 지느러미라는 이제 지금 아직 완성 안 된 영화는 한 85분짜리 장편 영화인데요. 요거를 사실 5번째 연출하는 영화를 2020년인가 21년도에 찍고 몇 개월 뒤에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일주일 정도 찍고 한 달 안에 편집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냥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이제 제작사들이나 뭐 이렇게 붙어버리는 상황에서 영화가 지금도 아직 편집이 안 끝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뭐 한 반년 동안의 작업 기간이 본의 아니게 이제 3년 거의 3.5년 정도로 늘어나면서 뭔가 떨쳐버리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고 내가 끝내고 싶다고 해서 못 끝내고 되게 답답함 속에서 오히려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여기 오늘 보신 영화들이 다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끝내고 싶은데 끝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미셸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구석자리라는 옴니버스식 20편 뮤비를 엮은 영화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힘들었던 제작사와의 어떤 분쟁의 끝에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십자가라는 영화도 확 작년 말에 찍고 오히려 지느러미라는 영화보다 더 빨리 편집이 끝날 것 같은 그래서 하나의 긴 타임라인 위에서 여러 개 이렇게 다발적인 스포트 느낌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 편을 완벽하게 끝내고 나서 다음 것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작업 속에 아예
박세영이라는 작가가 존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오랜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수편의 영화를 1년에 공개하신 게 2020년도에 공개된 작품만 한 4편, 5편이었던 걸로 써져 있더라고요. 카탈로그에는. 그러니까 이 무언가 완벽한 것을 만들어서 내놓는 것도 영화 작가의 어떤 의무이자 역할이지만 최대한 많은 이미지를 생산해내는 것, 그리고 그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를 시키는 것 또한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고다르가 했던 얘기가 좀 60년대 고다르는 1년에 한 3-4편씩 장편 영화를 찍던 사람이니까 자기는 현실에 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미지에 사는 사람이다. 현실과 이미지의 중간지대에 사는 사람이고, 내 목적이라고 한다면 가능한 한 많은 이미지를 현실에 덧칠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뭐 4개월 만에 뭐 장편 영화 청탁을 받으면은 바로 다음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완성시키고 뭐 이런 식의 작업이 가능했던 어떤 시점이 있었는데, 감독님께서는 이런 속도, 이런 식의 작업 방식을 고수하면서 느끼고 있는 충동 혹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거의 뭐 이제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셔서 거의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이 돈 벌기 위해서 아이돌 작업이나 이렇게 광고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데 주기가 아이돌 작업 하나하고 제 영화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아이돌 작업을 하면 이제 거기서 번 돈을 제 영화에다 다 쓰고, 거기서 이제 못했던 어떤 것들을 곧바로 이렇게 분풀이 하듯이 이제 작업을 하고,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아이돌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상업 영상을 했는지랑 되게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는 작업들로 형성이 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예시를 들자면 누가 내 십자가를 훔쳐갔는가라는 영화를 구상하게 된 것도 지느러미라는 영화를 이제 해외 제작사가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유럽에 있는 그 제작사 대표가 이제 영화에 등장하는 한남동 샷에 이제 그 한국의 빨간색 붉은 십자가들이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샷을 없애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왜 없애야 되냐 물어보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유럽인들은 한국에 교회가 있는지 모르고 그 샷을 보면서 그 종교적인 혼란에 빠질 것이다. 왜냐면 한국에 기독교가 있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영화의 몰입이 방해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것 때문에 빼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 듣고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러면 십자가만 등장하는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게 누가 내 십자가 영화가 돼버렸고, 뭐 이런 식의 되게 어쨌든 아직 20대여가지고 그 조금 뭐라 해야 되죠? 다 휘발적인 힘에 의해서 하고 있었어요. 지속 가능하진 않은 것 같고. 대답이 아니었죠. 저희 20대 맞나요? 저희가 나이가 많다. 어제 그저께 생일이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매체들을 오가고 있고,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이제 광고 커머셜 영상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상업적인 영상들도 촬영하고 계시고, 사진 촬영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유튜브에 영상 일기처럼 다이어리처럼 올리신 그런 유튜브 기록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정말 이미지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서 그럼 이런 자극을 받고 이 자극을 이미지로 옮겨야겠다. 자극에는 뭐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것은 내가 영상으로, 영화의 일부분으로 옮겨와야겠다라고 하는 그 판단은 뭐 직관에서 오는 것일 수 있겠지만, 주로 어떤 것에 좀 흥미를 느끼시고 영상으로서의 자극이 크게 오시는지 궁금했어요.
그 제가 어쨌든 그 유년기를 한국에서 안 보내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첫 한국말로 된 소설을 처음 읽은 것도 대학교 1학년 때였고, 그래서 어쨌든 그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한 다음에 각본을 쓰기 시작했는데 뭐 언어 능력만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너무 못 썼어요. 글을 못 쓰고 좀 약간 번역주로도 계속 나오고, 그 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도 이제 영화 만들면 계속 그냥 되게 순수하게 저는 극영화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1학년부터 4학년 동안 한 8편 넘게 찍었는데 한 편도 교수님이 극영화라고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 주변 동기들도 그렇고. 그때 뭔가 제가 너무 명확하게 극영화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하는 것들이 남이 보기엔 왜 이렇게 계속 실험 영화가 되는가,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계속 부딪히는 과정을 겪었었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게 제가 만드는 방식을 다 버리고 교수님을 완전히 만족시켜주기 위한 영화를 해보자 라고 해서 캐시백이라는 단편 영화를 일주일에 쓰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으로 교수님이 만족을 하셨어요. 이게 영화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때 더 혼란스러웠어요. 영화의 속성을 규정하는 게 교수님의 네. 판단이 된 거예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졸업하니까 그 교수님한테 기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혼란 속에서 왜 계속 못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여태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좀 해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보면서 왜 이렇게 서사가 없지 이런 생각 계속 들고, 하여튼 그게 자극인가 봐요. 못하고 있다는 생각. 서사로 향하고 싶은 충동도 있으시고 자연자여져 있는. 서사를 향하고 싶진 않은데 좋은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네. 오늘 보신 그 개인의 정체, 그리고 미셸, 그리고 저 구석자리로 가세요. 10분짜리 버전의 제목이 약간 다른데 이 영화들에서 주되게 제가 좀 관심 갖고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탐구의 대상 혹은 장소 가운데 하나가 얼굴인 것 같다. 근데 그 얼굴은 굉장히 변형되기 쉬운, 순식간에 뒤바뀌는 어떤 것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감정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심지어는 어떤 질감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조차 이 화면 안에서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는 다변적인 영역에 놓여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감독님 영화에서 주되게 발견할 수 있는 게 그 얼굴에 언제나 액체가 묻어있는 이미지들, 혓덩어리가 묻어있거나 토사물이 묻어있거나 땀이 흘리거나. 5번째 흉추라는 영화에서 제가 그 초반부에서 유독 이상했다고 느꼈었던 장면 가운데 하나가 문예인 배우의 얼굴에 땀방울이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선명하게 딱 있고, 땀이 떨어져서 바닥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묻는. 그래서 그 액체, 그 물방울의 촉감을 공유하게 되는 어떤 순간인 거죠. 그게 미셸의 마지막 장면, 그 눈물을 공유하게 되는, 피부로 촉각적으로 공유하게 되는 어떤 마지막 장면이라든지, 개인의 정체에서도 그 얼굴을 공격을 했더니 거기에서 하얀 액체가 나오는 이상한 어떤 설정인데, 네. 얼굴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액체성의 기호처럼 다가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의 영화에서 그 키스를 하는 순간이 나오는 것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기보다는 서로가 지금 액체로 되어 있는지 서로의 타액을 확인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얼굴을 포착하는 장면에서 주로 좀 관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어떤 즐거움과 또 그 얼굴이라는 아주 특징적인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으신지. 네. 저는 첫 영화부터 계속 얼굴 위주로 많이 찍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좋아했던 영화들도 다 얼굴을 많이 찍었고요. 뭐 카사레츠 얼굴도 많죠. 얼굴들도 있고. 근데 이제 뭐 레퍼런스를 떠나서 얼굴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작비가 30만 원, 5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공간을 못 빌리고 미술 세팅을 못 하고 옷도 집에 있는 거 입고 하고 카메라도 안 좋은 거 찍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풀샷 넓게 찍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쨌든 환경적 여유랑 직결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풀샷을 찍으려고 하니까 너무 화면을 못 채우고 있다는 뭔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자신감이 부족해서 계속 이렇게 얼굴을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이렇게 요 정도까지 가고 찍게 되는데 그러면 또 너무 얼굴만 하면 또 아무 정보가 전달이 안 되니까 약간 눈썹 조금 이렇게 하고 아니면 가끔씩 이렇게 물 뿌려보고 한번 이렇게 미숫가루 좀 하고 아니면 약간 양해거 약간 좀 묻히고 아니면 그러니까 갑자기 말하는데 침 튀기니까 그 반응 이게 자연스럽게 발생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좀 조각내고 있다는 저는 느낌을 또 받거든요. 그 이목구비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인상으로 남는 것이 입이에요. 입의 활동들. 그러니까 아까 키스 장면의 그 관능성이면서도 약간 조금 절박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의 정치와 미셸이라는 영화는 입의 영화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허기 배고픔을 호소해서 자꾸 뭔가를 삼키기도 하고 그러다가 혓바닥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키스를 나누기도 하고 그 역할들이 고정되어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계속 상황에 맞춰서 변동되고 그러한 어떤 특징과 상황 속에 있는 무언가로 변동이 되는 어떤 것으로 다뤄지는 게 입의 이미지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거기에도 그 드글드글한 액체들이 차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 피부와 입에 대해서 그 얼굴이라는 것을 좀 나눠본다면 감독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피부로서의 어떤 표면이 있고 또 입이 주는 어떤 묘한 느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또 주목하시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클로즈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더 가까운 입으로 들어가신 건지. 사실 저는 손을 되게 좋아합니다 영화에서 근데 이제 손을 가지고 이제 운동성이랑 요 규칙성이랑 요 서사 진행하는 거는 그 브레송이 이미 그 종료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브레송 따라해보기 작전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좀 더 쉬운 게 얼굴인 것 같아서 그냥 얼굴로 많이 가고 있고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다른 얘기 해도 돼요? 일단 저희 다른 얘기만 하마구치 류스케 해피아워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 그 해피아워에서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어디 여행을 가서 그냥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너무 이상하게 찍었어요. 그게 왜냐면 그러니까 한 4-5명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 정면으로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또 카메라 받고 안녕하세요 리버스 가고 또 이렇게 뭔가 기호학적으로 약간 육각형 면을 그리고 있는 걸 했는데 결국에는 이 카메라가 편집되는 주체가 완전 얼굴의 정면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거 보고 너무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저희 누군가 주체랑 대상을 찍는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틀어지잖아요. 대화를 할 때 뭐 시선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암묵적 규칙을 부여하는 약속이 너무 쉽게 깨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잘못 카메라 각도랑 사이즈에 따라서 제대로 안 하면
대화를 안 하고 있다. 아니면 이게 뭔가 이게 주고받기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처음에 많이 느껴졌고, 그래서 그 되게 그 뭔가 상대적으로 되게 각과 이 수평선을 맞춰야 된다는 것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되게 이상한 감각이 들고, 조금만 누구는 갑자기 이렇게 가까워지고 누구는 갑자기 이렇게 찍으면, 그러니까 그런 규칙에서 비규칙성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 왜 그랬어요? 어쨌든 그래서 얼굴이 재밌다고 생각했나 봐요. 너무 어려웠다. 확실히 그 영화의 그 장면은 이제 친구들이 온천 여행을 가서 첫 인사 처음 만나는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오즈 SG로가 구축한 그 상상성, 그러니까 공간 안에 영화가 구축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의 규칙을 부여한 물리적인 공간 안에 그런 식의 방법론을 차용한 어떤 장면이었는데, 한편으로는 그 손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지만 그 미셸의 한 장면에서도 손의 그 피부 껍데기 위로 물이 딱 떨어지는, 눈물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도 있고, 이 피부라고 하는 대상 상당히 연약하고 찢겨지기 쉽고 다른 것으로 변형되기 쉬운 그 대상이 감독님이 주목하고 계신 어떤 이미지의 조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영화제에서 공개된 브로셔에서도 썼지만 영어로 필름의 어원이 피부와도 맞닿아 있고 또 껍질과도 맞닿아 있고 곰팡이 세포하고도 맞닿아 있고, 그래서 필름과 피부와 껍질 잘 찢겨 나갈 수 있고 떨어져 나갈 수 있고, 하지만 변형 가능한 무언가로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박세영 감독님이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러한 피부 중에 하나가 영화 화면 자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필름 룩처럼 이제 색을 활용해서 영화 화면에 알갱이를 보여주는 듯한 이런 느낌도 받고, 주로 이제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장면들이 그런 잔상이 남는 장면들, 그러니까 화면 자체가 진동을 하고 있다, 바이브레이팅을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이 잔상들이 남는 장면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효과들을 이끌리는 거는 어떤? 그래서 우선 그 미셸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가 어쨌든 방 안에서 두 명의 대화랑 몸짓으로만 이루어진 거다 보니까 구상을 할 때 되게 욕심을 많이 냈었어요. 영화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이제 그 홍경 배우님이랑 같이 구상했던 것 중에서 이제 해가 떠오르는 위치에 따라서 벽에 지는 실루엣이 또 떠오르는 태양이 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눈물이 떨어지는데 줌인해가지고 완전 마크로로 들어가면 거기에 반사되어 있는 빛의 파편이 어떻게 또 일렁이고, 피부 아래로 떨어지는 눈물이 이제 점점 더 건조되면서 소멸되어 있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다 각본에 써놨는데요. 제 능력 부족으로 다 못 찍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았고, 그 영화는 촬영 기간이 그러면 하루도 아니고 12시간 이렇게 찍었습니다. 돈이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 12시간에서 어쨌든 찍은 거를 가지고 이제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원래 구상하고 하고 싶었던 거를 실현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컬러십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없죠. 샤럿 찬우 감독이 저희 컬러리스트 샤럿 손 들어주세요. 그래서 안광의 그 빛을 강제로 거의 완전히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아예 다 살려주시고, 눈동자 안에서 움직이는 빛의 움직임도 다 만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피부든 눈이든 뭐 반사 물질을 얼굴이나 몸 위에서 할 수 있는 온갖 시도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본에서 실현 못한 거를 이제 색보정실에서 다. 요 얘기는 저희 1시 지나서 저 옆 건물에서 전시실에서 후반 작업자들이랑 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죄송해요. 다시 돌아갈게요. 그냥 가셔도 되는데. 아니 얘기로 네. 그 못다한 이야기는 안내해 주신 것처럼 1시 25분부터 저희도 바로 부랴부랴 넘어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후반 작업자들과 박세영 감독님의 동료들이 이제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게 되니까 거기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 반대로 그럼 인간의 몸, 인간의 피부, 그리고 심지어는 영화 화면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고 위태롭고 이런 인상으로 다가온다면, 반대로 그럼 단단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 비인간적인, 그러니까 감독님의 영화에서 비인간 존재, 크리처들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고, 신작인 지느러미 역시 줄거리는 공개됐으니까 네, 어떤 크리처가 나오는 거죠. 뭐그 일본 싫어하진 않는데 일본의 방사능 물질 때문에 오염된 바다에 노출된 인간들이 그 기형적인 신체 변형이 일어나면서 차별받고 그 저희 근미래 한국에서 그 바다 쓰레기를 먹고 있는 종족 인어 종족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 5번째 흉추에서도 그 단단한 것은 오히려 그 곰팡이가 몸을 찾아가는 거죠. 가장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곰팡이가 단단한 몸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의 그 버섯의 이미지는 버섯이라기보다는 거의 광물에 가까운, 어떤 지질학적인 상상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광물적인 이미지들을 좀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전시되고 있는 원령공주 같은 영화에서도 그 파도치는 그 바다를 보여줄 때 보석을 보여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런 인상들을 받았고, 이게 말씀드린 어떤 그 영화의 물질 자체, 그 알갱이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그 단단한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것들의 그 시각적인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것들을 가장 주의 깊게 고려하시는지. 네, 일단 저희 저 짧게 말하면 예전에 본 영화 중에 이제 하모니 코린 감독의 줄리안 돈키보이라는 영화를 이제 그 DVD 번인되어 있는 파일로 봤는데요. 곰 플레이어로 봤었어요. 근데 너무 질감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게 DB 카메라, 그러니까 480p, 360p 화질이 엄청 안 좋은 걸로 찍고, 그거를 정확하지 않은데 16mm 필름으로 다시 블로우업 하고, 그 다음에 베니스 상영용으로 32mm로 아닌가? 31mm로 하고 16mm로 낮췄나? 어쨌든 두 번의 블로우업을 하면서 디지털 픽셀의 입자를 낙인 찍고 그걸 또다시 부풀리는 작업을 하면서, 어쨌든 저화질이 완전히 고화질이 되고, 그 저화질을 고화질로 보고 있는 것을 또 곰플레이어를 보고 있는 거를 봤는데, 너무 이상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약간 미생물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화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그러니까 처음 느껴보는 걸 느꼈고요. 그걸 이렇게 또 그 체르카스키, 네, 아우터 스페이스라는 영화도 되게 이 프레임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시각적 혼란을 주는데, 어쨌든 그 질감이 결국엔 이 정도로 위대한 거구나. 이 시각, 그러니까 현실에서 저희 경험하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다른 감각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는, 처음 나왔을 때 뭐 상업 감독 중에서는 마이클맨 그 콜레터럴 같은 경우도, 아니면 퍼블릭 에너미, 이렇게 너무 이상한 너무 못생긴 이미지들을 가지고 어떠한 힘을 되게 불러넣는 작업들도 하시고, 뭐 어쨌든 그런 질감을 가지고 계속 놀고 있는 게, 결국엔 영화라는 게 결국엔 질감이 요즘에 다 숨기고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숨기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고 있는 것에서 어떠한 감정적 감흥 같은 거를 이렇게 불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꼭 그래서 지느러미라는 얘기로 다른 얘기로 가자면 지금 저희께서 하고 있는 거는 되게 고가의 좋은 카메라를 찍고 근데 거기 앞에다가 진짜 안 좋은 소련 줌 렌즈 250이라는 렌즈 완전히 망가져 있는 렌즈를 갖고 찍고 또 노출이 보장돼 있지 않은 환경에서 찍고 그러면 어쨌든 뇌는 되게 좋은 뇌인데 시력은 안 좋고 보고 있는 대상도 뭔가 어두운 대상이고 근데 후반 작업에서 이제 또 저 감독이 하는 게 그걸 또 다시 이렇게 올리고 또 이렇게 조작하고 또 뭐 넣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재밌는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해요. 저 오늘 튼 거는 지너미 트레일러 십자가 트레일러는 감독님이 한 게 아니어서 제가 말한 게 안 들어가면 제가 부족한 실력을 하는 걸 들어서 그걸로 판단하지 마세요. 네. 그 질감은 주로 그럼 후반 작업 과정에서 선택되고 결정되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그러니까 이를테면 현장에서 조명의 활용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사실 조명은 질감과는 또 다른 문맥 어떤 분위기라든지 제 어떤 말씀해주는 어떤 그런 인상을 만들어내는 것에 가까웠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럼 현장에서의 조명의 운영에 대해서는 좀 어떤 원칙이나 조금 지향점을 가지고 계신지. 그냥 그런지라는 단어를 많이 써가지고 그런지하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하고 조명이 거의 없어야 현장에 한두 개 정도를 계속 하고 있었고 이제 최근 작업들은 근데 그것도 있습니다. 카메라가 이제 그래도 한 15에서 25kg 정도 되는 카메라로 찍는데 보통은 그러려면 더 무거운 삼각대를 써야 돼요. 150볼을 넘는. 근데 그럴 돈이 없어서 결국에는 75볼, 100볼짜리를 해가지고 삼각대가 요만하고 카메라가 막 요만해요. 그러면 이게 안정적인 무빙을 시도를 하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줌 렌즈도 되게 안 좋은 거여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데 뻐벅거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걸 또 첫 회차 때마다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 이거 김기현 감독님 이어도 같네 라고 이렇게 자기 위안하고 상반대 흔들리는 것도 약간 요나스 메카스 수전증 손 같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토닥토닥하고 이렇게 자체 발생하는 환경들을 스스로 노출을 하게 되는 환경에서 찍습니다. 정말 70년대가 말씀해주신 아까 DV 캠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발명됐가 그런 질감의 디지털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해주신 줄리앙 론키거기 같은 영화가 나온 90년대 후반에서 마이클만의 퍼블릭 에너미 같은 영화가 나온 2009년 딱 10년 정도의 텀을 가지고 영화의 전통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사멸되어 버린 어떤 질감 그 안에서 되게 독특한 시도들이 있었죠. DV 캠을 소니 캠을 가지고 데이빗 린치가 인랜드 엠파이어 같은 영화를 찍었던 그 시기 그 영화사의 특정 시기만이 있었던 질감들이 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를테면 1970년대 한국 영화에 줌 렌즈라는 게 처음 도입되면서 촬영 감독들이 눈이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걸 내가 쓸 수 있다니 하면서 이어도 같은 영화가 나왔던 그 시기에 과격한 그런 어떤 다가가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데 박세훈 감독님의 영화에서도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게 대상의 표면을 향해서 이렇게 쭉 다가가는 움직임입니다. 그런 어떤 질감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이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어떤 효과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공간을 단절하는 어떤 느낌도 있고 그렇죠. 지금까지 봤던 화면과 뭔가 다른 걸 순식간에 딱 제시해버리는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다가가는 그 움직임 자체의 어떤 부분에 좀 배우게 되신 건지. 사실 근데 영화를 제가 이제 뭐 현장에서나 뭐 배울 때 계속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이랑 비슷한 거를 재현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24프레임도 학교에서 배우는 게
저희가 세상을 자각하는 방식이랑 비슷하니까 아니면 뭐 미디엄샷 찍을 때 뭐 35mm, 24mm, 28mm 이렇게 찍는 것도 인간이 보는 세상이랑 비슷하게 뭐 이런 인간의 시각을 기초로 둔 이 영화 제작 방식 뭐 어쨌든 시각적인 요소들이 사실 저는 약간 잘 거기 이입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매체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을 되게 그 즐겁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에 더 즐거운 것이 아닌가. 계속 인간의 시선을 꼭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 해서 줌 렌즈가 그런 면에서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저희가 줌인을 하면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저희 눈에 이렇게 막 이상한 필터들 그 하늘 보면 약간 그 뭐 떠다니는 거 있잖아요, 안광에. 그런 것 때문에 뭐 질감이란 게 딱히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되게 우회로서 더 저희가 감각하는 체계랑 비슷해질 수 있는 방법이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질문이 뭐였죠? 줌 렌즈의 매혹된 줌 렌즈 매혹된 지점. 다가가는 움직임 자체가 그렇다면 이 감독님의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좀 기능을 하는 것 같으신가요? 진짜 저 이어도라는 영화 때문에 줌 렌즈에 확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가 어쨌든 이어도라는 가상의 실제로는 뭐 동일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존재하지 않는 섬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한 건데 진짜 이상하게 줌인을 합니다. 이렇게 갔다가 어쨌든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뭐 일반 영화에서 보는 거는 되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화살처럼 들어가는데 그 영화는 뭐 이렇게 도착을 해요.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다시 정착하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너무 뻑뻑해가지고 렌즈가. 근데 그 되게 빗나가면서 도착을 결국에 하고 있는 그 시도가 되게 촌스럽고 멋있고 되게 용기 있고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운동성이 뭔가 부족한 환경과 따라주지 않는 기술이 있지만 어떻게든 그거를 굴복은 아니더라도 이제 타협을 하면서 뭐 도착지에 도착하려고 하는 그 운동성에서 보여지는 또 시각적인 방향성 이런 것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해주신 이어도 같은 영화의 이미지들이 극영화의 조건 안에 들어온 영화 매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광합성인 것 같아요. 극영화의 조건과 내러티브를 찍어야 된다 이거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카메라가 신이 나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이어도의 촬영 감독님은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촬영 감독이에요. 정일성 촬영 감독인데 컨트롤이 안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심지어 이분은 80년대에도 사고를 하나 치시거든요. 임권택 감독의 영화를 찍다가 그 포커스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모니터가 없었으니까 확인을 못하고 편집실에 들어가서 봤더니 다 뿌연 화면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영화의 광학적인 무의식에 조금 더 다가가는 지점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모니터 체크는 좀 하시나요? 현장에서? 이런 의도적인 실수도 좀 포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근데 거의 항상 카메라 옆에서 있어서 그 모니터를 체크를 한다기보다는 모니터 체킹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실을 따로 두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마이크로 말하다가 그다음에 뭐 말하려고 하면 나가가지고 뭐 말하고 또 다시 들어오는 거가 너무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계속 카메라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고,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광학적 무의식. 죄송해요. 이따가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네. 그 관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으면서 기억도 좀 하시고요. 네.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오늘 보신 영화에 대해서 생각났습니다. 저기 뒤에 그 선아님 샤라웃 한번 하고 어쨌든 연주를 진짜 옛날부터 오늘 너무 정신없이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들 옆에 홍승기님은 저희 5번째 흉추에 출연도 하고 촬영팀도 하고 제작팀도 하고 운전도 해주고 진러민 출연도 하고 6개 역할로 출연하고 사운드팀 모든 팀을 다 해주신 친구 여기 있고요. 저희 옆에는 저 외주자가 붙은 클라이언트에 있는 친구 있고요. 그다음에 5번째 흉추 PD님이랑 그다음에 여기 개인의 정체에서 뻘거벗은 남자로 나온 허길영 친구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낱낱이 밝혀주셨으니까요. 오늘 보신 영화에 대한 감상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박세영 감독의 전반적인 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쪽에 계신. 네, 영화 너무 한 편 한 편이 인상 깊게 잘 봤고요. 저는 처음에 개인의 정체에서 가야금 라이브 연주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감독님은 이렇게 라이브 연주를 해야 되겠다는 기획에 같이 참여를 하고 의도를 하신 건지, 그리고 그 영화는 원래 음악이 없는 영화인지와 무주에서도 그렇고 요즘 무성 영화에 이렇게 라이브 연주를 입히는 시도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이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영화 음악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개인의 정체라는 영화는 어쨌든 제작 환경이 그 아이폰 노트에다가 한 5줄 정도 쓰고 그냥 무작정 카메라 들고 숲에 가서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쿠팡으로 5,000원짜리 까망이랑 14,000원짜리 마스크랑 그다음에 친구들이 갖고 있는 한복이랑 그 야광 페인트라고 생각했던 근데 결국 야광이 아니었던 인색 페인트를 들고 가서 이렇게 찍었고 순서대로 찍었어요. 그래서 구성할 때 무성 영화를 구성을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 당일날에 들어와서 편집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색보정도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하고 변형도 되고 했는데 무성 영화를 생각하고 시작했고 그다음에 선생님이랑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해외 제작사가 들어오면서부터 완전히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권한을. 그래서 그 흑백판에 대한 권한을 다 가져가시면서 저도 모르게 몰래 편집을 하시고 이렇게 어떻게 틀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반발심으로 이제 컬러를 일단 해가지고 다시 라이브를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편집을 다시 해서 원래 하려고 했던 걸로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었고 그다음 컬러에 대해서 또 짧게 말하면 원래 컬러도 어떻게 하게 됐냐면 흑백으로 하고 있다가 색보정 감독님이 흑백으로 설정을 해두고 컬러를 하고 있다가 맞죠? 그다음에 뭔가 오프를 눌렀는데 갑자기 너무 이상한 질감이 나와서 그 포지티브 필름 저희 필름 찍을 때 네거티브 말고 이거 발견해가지고 그런 거 같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네. 그 사실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반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성 영화를 이제 연주 상영과 함께하는 것의 의미까지는 모르겠고 오늘 보신 감상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해 주시죠. 사실 개인의 정체가 이런 식의 상영을 한 차례 서울에서 진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흑백 버전이었었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계속 어떤 연주 상영의 방식으로 감상하신 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네, 처음에는 그 어떤 기억이 안 나는데 유지환이라는 분이 뭐였죠? 완전 또 다른 편집본인데 맨 처음에 이제 영화를 만들자고 구상하기도 전에 이제 공연의 형태로 이렇게 틀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버전을. 그래서 그때도 되게 좋았고 근데 어쨌든 저는 오늘 되게 너무 좋았던 게 이게 되게 너무 생동감이 넘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화면의 질감도 그렇고 옆에서 계속 이게 이런 말 해도 되죠? 약간 호흡 소리나 약간 삐걱거리는 거나 약간 준비하는 거나 요게 다 이렇게 생동감이 이렇게 느껴지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핸드폰 이것도 녹하고 어쨌든 되게 불안한 현장에서 뭔가 계속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 연주자의 몸이나 그 공간 자체가 연주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그게 하면 너무 좋지 않은 그러니까 되게 적합한 상영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나쁜 말은 아닌데 여기 잘 보면 여기 약간 이게 지금 안 맞거든요 외곽선이.
계속 네, 요 밑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 4대 사고를 했으니까 좀 작게 들어야잖아요. 그것도 이제 좀 아쉬운데 그 말을 못 하겠고 해가지고 감안하는데 그 되게 어쨌든 그 부족한 환경에서 계속 발생하는 그 찰나의 순간들과 그 아름다운 성광 같은 것들이 좋았습니다. 꼭 나가셔서 나중에 영화제 측에 상영 환경 개선을 요청. 늦게 들어오셔서 짜증 나셨던 거 아니죠? 아니요. 네,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계신 분께. 네, 저도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감독님이 되게 다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단편 영화 하나 만들 때 이렇게 학교에서도 영화 만들다 보면 좀 돈이 되게 많이 드는데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많은 다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혹시 나중에 궁극적으로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는 건지 뭔가 영화를 하게 되시게 된 계기나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으신 건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하고 싶은 궁극적인 영화 이런 건 죄송합니다. 근데 없습니다. 그냥 저는 어쨌든 그냥 떠오른 대로 찍고 다음 걸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구조로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100억을 주면 어떤 영화 찍고 싶냐 이런 걸 잡지 매거진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100억으로 찍을 수 있는 영화랑 독립 영화 어쨌든 자비로 찍을 수 있는 영화랑 50만 원 찍을 수 있는 영화랑 뭔가 궁극적으로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 그러니까 더 큰 예산으로 향하고 있다는 그것이 어쨌든 저랑 잘 안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했냐면 약간 미셸 같은 경우는 예산이 3천만 원인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라이프 로렌이 지원을 해줘서 그렇고, 그리고 또 개인의 정체는 현장 예산이 30만 원이었어요. 그냥 고기값, 저녁 먹는 값이랑 국밥 그런 거랑 사람들 조금 수고비 주는 거랑 이동비랑 그다음에 뭐였죠? 부석자리도 예산이 제가 마이너스 200에서 제가 기억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300 있고, 십자가는 또 누가 해줘가지고 또 5천, 지느러미는 또 저희 아빠 1,000, 그다음 정건 감독님이라는 분이 1,000, 저 돈 모아서 2,000 이렇게 가지고 찍었는데 또 누가 이렇게 하고, 어쨌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산을 정해놓고 거기 안에서 맞는 영화를 구상하고 찍고 50만 원이 있어서 영화 못 찍는다는 것이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더 많은 예산의 많은 예산의 영화를 찍는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궁극적인 뭔가라기보다는 그러면은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럼 찾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가장 큰 즐거움, 동력은 좀 어떤 것에서 보시는 걸까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셸에 대한 만족감은 저는 30만 원을, 그러니까 예산으로 얘기를 하면 30만 원을 찍은 개인의 정체보다는 덜했어요. 왜냐하면 욕심을 더 냈는데 그것에 대한 현장적인 컨트롤이나 실현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랑 직결되는 것은 더 많은 책임과 운영 이런 맥락에서의 얘기는 있는 것 같고, 어떤 즐거움이 있냐 했을 때는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아이돌 작업할 때랑 광고할 때랑 제 작업할 때랑 남의 영화 할 때랑 어쨌든 계속 찾으려고 하고 고집하려고 하고 있는 태도는, 그러니까 무책임하지는 않더라도, 무책임하긴 아닌데 몰라도 모른다는 말을 할 수 있는 현장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모르니까 이걸 시도해보자 저걸 시도해보자라는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영화도 어떻게 찍을지 몰랐어요. 콘티도 그런데 이걸 렌즈를 어디다 두고 어디다 놓고 모르겠는데, 그래서 몰라도 그냥 여기서 해보고 안 되면 저기서 해보고, 그다음에 발견해 나가는
거를 하고 싶어서 영화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이거 당연히 안 되겠지만 뭐 5억, 6억짜리 이제 K-pop 영상 찍을 때 현장에서 모른다는 말을 하면 곧바로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그 사람들 돈을 잘 못 써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적합하진 않는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했던 그 감독님의 이런 그 광물적 이미지를 보게 되면 좀 떠오르는 영화들이 이탈리아 호러, 20세기 이탈리아 호러들인데 다리오 아르젠토가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공이 계속 지하로 걸어가는 그런 오프닝 씬이 있는 영화가 인페르노라고 하는, 배우가 현장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물어봤더니 내일 소품이 완성돼야지라도 한다. 지하실에 세팅이 아직 안 되어 있으니 나도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당신이 어딜 가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의 그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좀 드리자면, 감독님의 영화에서는 어떤 일종의 현실의 조건이나 규칙과는 무관한 다른 게임의 규칙을 설정하는 것 같은, 그 곰팡이가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있고, 오늘 보신 미셸이라는 영화에서도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연인들이 화해를 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순간에 모종의 규칙이 형성되면서 그것들이 결합이 되는 거죠, 픽션 안에서. 근데 그 규칙이 좀 다른 규칙으로 뒤바뀔 때도 있는 것 같고, 좀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직 모르는 영역이다 보니까 규칙이 좀 변형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6번째 흉추라는 영화는 곰팡이가 몸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에는 뜬금없이 그 죽어가는 여자의 편지가 또 도착하는, 로드무비 안에서 또 다른 로드무비가 또 형성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말하자면 그 이미지를 차지하고 있는, 그 이미지의 맥락을 차지하고 있는 그 주과 주인이라고 하는 게 결정되지 않은 느낌, 어디로든 또 갈 수 있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 어떤 규칙을 세우고 그걸 좀 변형하는 이런 방식을 좀 추구하셨던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나 영화를 볼 때 되게 어쨌든 이렇게 가겠구나 하는 흐름을 가다가 갑자기 엉뚱한 곳에 가는, 그러니까 좀 뭐 예를 들면 그 마틴 스콜세지 특근이라는 영화도 그냥 나갔다가 그 영화 끝날 때쯤에는 캐스팅이 돼 있는 채로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되게 이성적인 선택들과 비이성적인 선택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지옥에 가 있는, 그 되게 뜬금없는데 그게 납득이 되는 서사적인 것들 좋아해서 그런 식으로 쓰려다가 못해가지고 이제 얘기하신 대로 규칙과 모종. 네. 또 궁금하신 것이 있건, 네, 여기 앞쪽에 계신 분께. 안녕하세요. 우선 영화 잘 봤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미셸에서 두 배우가 입은 옷의 색상화에 있어서 이제 정반대 되는 색으로 이렇게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입고 나오던데, 이게 의도를 하셨던 건지 아니면 이 데뷔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거나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지 궁금합니다. 그건 그 배우님이 선택했습니다. 그 홍경 배우님이 그 랄프런엔 매장 가가지고 화이트 이렇게, 근데 그 사전에 그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그 예뻤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현장에 왔는데 너무 세련돼가지고, 그리고 너무 이게 구김도 없는 옷이어서 저는 그냥 줄을 많이 내달라고 하고 바닥에 좀 이렇게 뒹굴고 벽에 이렇게 문지르고 그런 간지. 근데 저희 투자자가 랄프런이니까 그 랄프 로렌의 신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랄프 로렌의 신상복 중에서 그게 제일 영화랑 맞아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색깔이 묻는 거는 이제 현장에서 노린 거긴 한데, 또 컬러실에 가서 완전히 이렇게 하고 뭐
완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거의 필터 씌우듯이 이렇게 확 누르고 맞죠? 어쨌든 그 유일한 색 대비들을 조금씩 이렇게 하고 의상 외에도 뭐 소품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도 색채라든지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지만 또 그 밖에 또 어떤 이끌리는 지점들이 있으신지 특정한 소품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화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혼자서 제작하고 기획하고 연출하는 거였으면 그 마지막에 보신 영화들처럼 좀 지저분하고 좀 더럽고 곰팡이 핀뭐 이런 느낌을 했을 텐데 그 미셸이라는 영화는 그 홍정님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일단 홍정 배우가 어쨌든 5번째 흉추를 보고 연락을 하셨어요. 근데 보통 5번째 흉추를 보고 연락이 오면 일단 그러니까 그로테스크 뭐 아니면 좀 지저분한 아니 뭐 속도 뭐 이런 걸로 하는데 그분은 모텔 씬에서 나오는 커플들의 감정선에서 너 로맨스를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포인트에서 너 그거 못할 것 같은데 했는데 그거를 해서 어쨌든 원했던 게 명확한 것 같아서 최대한 거기에 눈치를 안 보면서 어쨌든 니즈도 있고 같이 재밌게 공통적인 분모를 빌드업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마인드셋이 가구와 색깔이랑 공간에 대한 영향까지 쭉 끼치지 않았는가. 예. 네.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계시는 분께. 영화 정말 흥미롭게 봤는데요. 저는 감상이랑 질문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데 저는 박세영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 참 괴상하고 외롭고 그래서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미셸에서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계속 기적을 바란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떤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상대방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이어지는 것부터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미 기적을 한번 이룬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기적을 바란다. 그러면 어떤 기적이 이루어지면 만약에 그 홍경 배우가 말했던 정말로 요정이 갑자기 마법 가루를 뿌린다거나 이 지진이 일어나서 둘만 살아남는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둘이 다시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궁금했던 건 오늘의 단편 중에서 가장 유독 매끄러운 영화였다고 질감이 매끄럽다고 생각되는 게 미셸이었는데 혹시 의도를 하신 건지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첫 질문에 대해서는 그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약간 기억이 정확히 안 나서 남용을 했는데요. 그 로셀리니에 대한 글이 있었어요. 로셀린 감독님 뭐였냐면 오직 기적만이 사랑을 구원할 수 있고 시네마는 기적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베트에서일까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거? 오케이. 그래서 그걸 떠올리면서 했는데 약간 제가 오독을 하면서 영화를 구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은 서사적인 바람이 기적을 바라는 거고 그러면 이미지적인 그리고 이 텍스처적인 그리고 운동성으로서의 기적과를 표현을 해보자라는 되게 단순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네마에서만 가능한 기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안광만 흔들리고 얼굴은 그대로 있고 이게 되게 불가능한 빛의 움직임들, 질감의 움직임들 아니면 약간 논센시컬한 말이 안 되는 것들에 계속 어떤 사인들로 인해서 어쨌든 어떠한 감각들이 나오고 그 감각들을 이제 저희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잘 가다듬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하면
그 그러니까 마지막 이미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것이 이제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이 영화적인 어떤 서사적 종결성이나 그래도 어쨌든 보는 사람이 시간 안 아깝게 그거에 대한 어떤 해소감이 들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있어서 그 감정선으로 접근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기술은 다 감정선을 담으려고 했고. 네. 매끄러움 얘기 빨리 찬호 감독님 한번 빨리 크게 노린 건지. 시간이 마무리돼서 마지막 한 분 정도 질문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실까요? 뭔가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시다면. 네, 저기 계신 분께 마지막 질문. 네, 영화 너무 인상 깊게 잘 봤고요. 지금 개인의 정체에서 까마귀가 혀를 가장 먼저 빼앗아가는데 그 혀를 먼저 빼앗아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말을 무성 영화니까 어차피 말 안 해도 돼서 처음부터 무성 영화다 좀 더 재밌게 이렇게 구상했어요. 감독님 영화에서 목소리가 주는 어떤 느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영화는 목소리를 차단한 것이지만 곰팡이의 목소리, 괴물의 목소리란 우리가 보통에 생각하는 발성이나 발음으로 받아들여 듣지 않는 어떤 목소리의 질감, 그 소리의 질감 또한 오늘은 좀 화면의 질감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지만 소리의 질감 또한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고려하시는. 저도 너무 좋아요. 그 소리에 어쨌든 제가 지금 이제 사운드 믹싱을 안 하면 실력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근데 일단 뭐 5번째 흉추할 때도 그 어쨌든 생명체의 소리를 표현해야 돼서 저희 자고 있는 고양이들 가가지고 아이폰 갖다 대면 이렇게 골골대게 하고 또 2마리 있었는데 또 골골대게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 자고 있을 때 그 코 고는 소리들 아니면 제가 뭐 이런 거 내가지고 다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조합하면서 무언가 언어를 만들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시도를 했었고 그다음에 뭐 어쨌든 그 배우들 중에서 이제 어떤 배우님들은 말을 되게 작게 해요. 그러면 동시녹음 기사님들이 항상 와가지고 올려야 된다고 해요. 그 요청을 해달라고. 그래서 처음에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연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부터는 작게 하면 작게 하고 노이즈 이제 AI로 다 없앨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홍경 배우님 같은 경우는 너무 작게 하고 너무 느리게 하고 너무 저음을 해가지고 그때 누가 사운드했는지 기억이 안 나. 어쨌든 해정 어쨌든 좀못쓸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때 그냥 해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녹음해서 근데 요렇게 오늘 스피커를 이렇게 저음으로 들리는 거는 저희 믹싱 때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QC를 제가 제대로 못해서 있을 때인데 어쨌든 네 사운드의 질감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좀 불만만 얘기하고 마무리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약간 멋쩍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 봐주시고 또 다음 영화의 예고편은 아니고 뭐 일부분이 될 작업물을 함께 봐주신 관객분들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사람들이 조금씩 깨지는 걸로 영화 판단하지 마세요. 그 제가 추출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지느러미라는 영화를 먼저 이제 드디어 공개를 할 것 같고요. 올해 어디선가 그 다음에 십자가라는 영화를 내년 공개할 것 같은데 어쨌든 까먹지 말아주세요. 어쨌든 보러 와주세요. 지느러미 십자가 감사합니다. 먼 길 와주신 조선아님 마지막 한번 샤라. 안내해드린 것처럼 20분 뒤에 또 전시관에서 이런 비슷한 토크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못 다들을 말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샤라 감사합니다.